주택시장 개론의 저자 이영환 디벨로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꼬마 빌딩 건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꼬마 빌딩 건축 A부터 Z까지 건축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한 번에 한눈에 효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영상 하나로 건축 전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꼬마 빌딩 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분들께 해당되는 어떤 그런 시공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분들은 아무래도 시공에 대한 상세 디테일보다는 조립 순서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실 때 조립 순서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갑니다. 전반전은 좀 터프해요. 후반전은 세밀한 작업. 그래서 전반전은 철거부터 토목, 기초공사, 골조,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죠. 전반전이 끝나면 건축물의 모형이, 뼈대 모형이 보여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죠. 그래서 건물의 값어치가 흔히 매겨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그 골조가 만들어진 곳에 후반전,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외부의 인테리어를 하고, 또 지붕의 인테리어를 하고, 또 내부 공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외부의 부대토목뿐만 아니라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거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아스콘을 덮고, 보도블록을 깔고,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 외장 공사라고, 외벽 공사, 그리고 지붕, 내장 공사, 내장 목공이라든지 인테리어, 화장실, 욕실, 타일 공사, 석재 공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 주방 인테리어, 또는 마루를 깐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또는 등을 단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대토목을 통해서 상대편 대지, 도로가 되겠죠. 도로와 내 대지와의 어떤 연결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 대지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대편 대지와의 연결되는 접점이 있을 거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연결하고 각각에 대해서 필증을 받고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아스콘으로 바닥 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공 청소도 해당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전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철거공사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기존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없죠. 그러니까 빈 토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토지를 건축을 한다. 그러면 노후 건축물을 구입해서 철거 후에 건축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은 건축물 해체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철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신축 허가를 받고 신축 착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신축과 무관하게 그 전에 별도로 철거 업체와 건축주 간의 계약을 통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규모가 작으면 신고권이 되고,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면 이제 허가권이 되는데, 아마 꼬마 빌딩 짓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고권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구청에, 서울시라고 하면 각 구청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자, 먼저 하는 게 지작물을 해체합니다. 지작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성면 조사를 통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면을 어떤 보호복을 입고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있다고 하면 해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화조를 준수합니다. 아무래도 공사하다가 정화조를 준수하지 않으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위험하잖아요. 해체 안 하면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작물을 해체를 한 다음에 가설물을 설치를 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이제 주변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시 전기를 설치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수 작업을 하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임시 수도도 마찬가지 살수 작업할 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가설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항공마대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아실바를 달고 이제 어떤 항공마대로 덮어서 먼지 날림 방지 용도도 있고, 그리고 파편이 튀는 걸 막아주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 울타리까지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건축물 해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제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승인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CCTV까지 설치를 하는 거죠. CCTV. 뭐 어떤 구청에 따라서는 그 감리분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상시로 상주하는 감리이기 때문에 CCTV가 뭐 없어도 된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CCTV를 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행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꼬깔폰처럼 생긴 걸 설치할 수도 있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철거 공사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공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시설물들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철거 공사가 이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철문을 제거를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철문을 제거해서 옆에 한 개 놔두면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고물상에서 이제 가져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분리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리, 고철, 목재, 단열재를 분리해서 왜냐면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버리면 우리 분리수거 안 하고 쓰레기 버리면 돈 많이 들잖아요. 처리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철거할 때도 유리나 뭐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 비용이 많이 들고 목재 같은 경우에는 한 차에 뭐 2, 30만 원이면 버릴 수 있죠. 나머지는 한 70 정도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어떤 자재들이 다 해체가 되고 분리수거를 통해서 버려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구조물 해체가 됩니다. 이렇게 신호수를 배치해서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살수 장비와 포크레인을 통해서 구조물을 본격적으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구조물을 해체할 때 아무래도 이제 먼지가 많이 날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살수 인원을 한 명 또는 두 명 둬서 살수 작업을 통해서 먼지 날림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체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체를 하는데 뭐 층수가 너무 높으면 포크레인이 위로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꼬마 빌딩, 작은 빌딩들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다란 포크레인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체할 때 이렇게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브레이커로 부술 수도 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앞세기로 해서 잡아서 뜯죠. 그럼 비교적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소음이 더 납니다. 서울에서 한다 하면은 앞세기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해체하는 어떤 폐기물들, 뭐 왈가닥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가 있을 테고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을 모아서 별도로 폐기를 하고요. 뭐 분리수거를 해서 뭐 일정 부분 팔아먹는다든지. 나머지 왈가닥,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5톤 덤프 트럭, 25톤 덤프 트럭에 담아서 뭐 10차, 20차 이렇게 담아서 폐기물 처리 장소에 돈을 주고 버리게 됩니다. 앞사발이라고 그러죠. 또 현장에서는 덤프 트럭 앞사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철거가 다 되면 바닥을 다진 다음에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철거를 완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철거가 끝나면 토목공사가 다음 수순입니다. 토목공사부터는 우리가 신고를 통해서 착공입니다. 착공을 통해서 시공사, 종합건설사가 이제 선정이 돼야 되고요. 착공을 통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착공 신고를 넣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을 합니다. 내 땅과 상대편 대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측량을 해야지 우리가 어느 부분은 이제 포크레인을 팔지 정확하게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수 설비도 설치를 합니다. 보통 서울에 우리가 철거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굳이 하수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건물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수, 전기, 상수, 도시가스가 기본적으로 도로를 통해서 전부 다 설치가 매설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외곽 지역의 전답 이마를 사서 어떤 대지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곳에는 별도의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 밑으로 이렇게 하수 설비라든지 또는 상수 설비 그리고 우수 설비, 전기 설비들을 땅에다 심습니다. 도로를 통해서 땅에다 심고 그 땅에 심긴 설비들이 각각의 대지에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인입공사가 되겠죠.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곳에 집을 지었을 때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땅을 판 곳은 이제 대매유기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각 대지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원형지, 전답, 임야, 뭐 가수원 땅, 잡종지, 뭐 기타 등등의 원형지 같은 경우에는 땅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을 평탄화를 해줘야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탄을 할 때 임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후기가 심하기 때문에 옹벽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져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각각의 평지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지화 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 택지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택지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지하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을 파게 됩니다. 우리 기초를 놔야 되는데 기초를 어디에다가 놔을까? 저기 지하 깊숙한데 기초를 놔고 싶다. 이렇게 땅을 파요. 땅을 파면 옆에 흙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흙막이 공사를 합니다. 흙막이 공사를 하고 땅을 파게 되면 우리가 기초 자리 잡을 곳이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기초 공사를 하는데 방금 이제 땅을 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지하 2층짜리가 있고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 2층 정도 높이에 한 층이 3m라 치면 6층 정도를 갔죠. 그럼 6층 6m 6층에 6m 깊이에 있는 지하 부분 그 바닥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올라오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이 되면 총 7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라고 해서 건물을 파서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땅을 다 판 다음에 흙막이를 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바닥에서부터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부분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흙으로 덮는 거고요. 근데 지하라고 해서 또 완전히 다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외부로 보이는 지하 부분들은 이제 외벽 마감을 하고, 그리고 지상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외벽 공사를 하겠죠. 뭐 석재를 붙인다든지 어떤 벽돌을 붙인다든지 또는 뭐 스타코로 마감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할 때 우리가 땅의 지반이 이제 이렇게 우리 기초 공사를 하고 건물을 올렸을 때 땅이 버틸 수 있냐 지내력 테스트를 합니다. 뭐 한 3곳 정도 일반적으로 하죠. 뭐 서울 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이 있던 곳을 헐었기 때문에 부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내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이제 택지를 만든 곳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터파기라는 거예요. 터파기라는 거는 이제 기초가 놓여질 자리. 그럼 그 기초 위에 또 건물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그 기초가 놓여질 자리에 맞게끔 도면을 보고 도면의 배치도를 보고 이게 터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면에 맞게끔 이렇게 레벨링 측정을 하고 규준 틀을 설치해서 이 바닥에 그리죠. 바닥에 라프를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선에 맞춰서 포크레인이 땅을 파게 되겠죠. 그러면 그 터파기 둘레를 경계로 해서 기초 공사가 되는데 보통 이제 매트 기초 공사를 하겠죠. 판을 씌우듯이 줄기초보다는 이렇게 이제 레벨링을 하고 선을 긋는 사람은 골조공사 사장님입니다. 아무래도 이 작업 자체는 굉장히 도면을 봐야 되고 책임을 지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골조공사 사장님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되 건축주와 시공사도 교차로 체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잘못 선을 그었게 되면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 대지 경계선과 건축물과의 거리, 또 거리 띄우는 거리, 뭐 대지 안에 공지가 있을 테고, 뭐 채광창 거리가 있을 테고, 일조권 사선 제한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건축 법규적인 부분이 만족되지 못하면 나중에 골조공사 수억 원 들여가 다 했는데 다시 또 다 부숴버려야 되죠. 굉장히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포크레인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초 나올 자리를 털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좀 얇게 이렇게 판을 씌우는데 아무래도 가장자리 부분은 좀 깊게 파가지고 기초 매트 공사라고 하더라도 좀 더 깊게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잡아줘야 되니까, 기초를 잡아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배치도를 봐서 정화조 위치를 확인합니다. 정화조가 여기 딱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기초 공사할 때 기초 레벨이 뭐 지하든 지상이든 어쨌든 기초 레벨이 정해지면 그것보다 낮은 곳에 정화조를 묶게 됩니다. 정화조, 이게 콘크리트 틀로 만들어진 정화조가 세트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묶게 되죠. 그러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가 정화조를 보호하게 되죠. 정화조를 묶고 또 이제 도면을 봅니다.
도면을 보고 엘리베이터 자리를 확보를 하죠. 이때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업체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자리를 이렇게 파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엘리베이터는 이제 기초 바닥이 있으면은 이제 기초 바닥보다 밑으로 내려가죠.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최하층, 뭐 지하든 지상이든 최하층에 내려가면 그것보다 시설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초 놓을 자리보다 아래쪽에 더 땅을 파야 되는 거죠. 정화조든 그 엘리베이터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계단 단면도를 이제 우리가 보면 단면도에 방금 이제 토파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예를 들면 뭐 버림 콘크리트를 60T를 해라. PE 필름 비닐을 갖다가 0.05mm를 두 겹으로 씌워라. 그리고 단열재를 110T로 110mm로 단열재를 가등급을 해라. 왜냐면 땅에서 이제 어떤 습기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는 땅에서 이제 열교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단열재를 설치하는 거죠. 콘크리트 슬랍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 사양에 맞게끔 진행하는 겁니다. 단열재는 아무래도 그 주차장 바닥에는 단열재를 하지 않고요. 뭐 현관이라든지 복도 계단, 실내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토파기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잡석 다짐인데 토파기를 한 다음에 서울은 크게 상관없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어떤 매립지라든지 또는 새롭게 토목 작업을 통해서 어떤 택지를 조성하는 곳에는 바닥면이 튼튼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잡석, 자갈로 안 비싸니까 골재, 콘크리트 부서진 골재들이 있어요. 골재를 좀 깔아주면은 아무래도 좀 튼튼해지겠죠. 자, 그 위에 이렇게 PE 필름을 까는 겁니다. PE 필름을 까면 이제 습기가 올라오는 걸 좀 막아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버림 타설을 합니다. 우리가 버림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게 포크레인으로 하루 만에 다 작업하는 겁니다. 별도의 펌프카를 불러서 하면은 펌프카 비용이 또 하루에 90만 원 드니까 이게 포크레인 불렀던 걸로 포크레인은 하루에 한 70만 원, 75만 원 하거든요. 앞서 이제 터프하게 하던 포크레인 활용해서 버림 탓을 하게 됩니다. 버림 탓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도면을 보고 1층의 구조 평면들을 보고 기초 메탈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옹벽과 기둥 자리를 확인하죠. 그 기둥 자리를 이제 우리가 버림 콘크리트 타설한 그 위에다가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흙에다 그리면 선을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버림 타설을 통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도면이 나오는 평면, 1층 구조 평면들에 나오는 또 기초 메탈 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둥들, 그리고 옹벽들이 설치될 선을 그리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기둥 같은 경우 그때 보면 사양들이 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면을 또 뭐 자세하게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골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정확한 위치에 골조를 지어야지 아직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과도 관련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또 봤더니 이렇게 이런 어떤 뭐 단열재를 넣고 콘크리트를 놔라, 콘크리트 슬랍을 해라 돼 있죠. 그 도면에 보면은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할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버림 콘크리트를 썼죠. 여기 보면 흙이죠. 여기는 버림이 아직 덧쳐졌는데 이게 흙으로 되어 있으면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먹내기만 할 수가 없어요. 목줄 튀기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 탓을 하면 그 위에다 이렇게 목줄을 튀겨서 선을 그을 수 있죠. 그 선에 맞춰가지고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 배관을 하고 단열재를 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도면 사양에 맞는 골조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골조 사장님이 먹매김 작업을 하면 이렇게 그 먹매김 선에 따라서 거푸집을 테두리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단열재를 그 위에 설치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전체를 설치했는데 공동주택이라 치면 뭐 1층에 필로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현관하고 계단 부분만 합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철근을 하부근, 상부근 철근을 설치하는 거예요. 철근도 이제
설계서에 보면은 굵기를 어떻게 해라, 간격을 어떻게 해라, 딱 두 가지만 하게 그 설계서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19mm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뭐 22mm 이렇게 기둥하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좀 굵은 철근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부분과 상부분이 있는데 굵기는 얼마 해라. 그리고 지금 그림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격이 다 똑같아요. 좌우 위아래 간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하부분 상부분,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분 상부분. 그래서 항상 두 겹으로 동일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간격으로. 그래서 굵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간격이 얼마큼 되느냐, 이 두 가지만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감리 소장님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그 철근 간격은 얼마나 돼 있느냐, 그리고 설비 시설, 전기 시설은 잘 설치했느냐 나중에 확인하러 오십니다. 그냥 콘크리트 타설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확인하죠. 그래서 이 도면을 또 확인해서 기계 도면, 기계 설비 도면,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을 확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비 공사를 먼저 하죠. 설비 공사는 하부분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설비를 놓고 상부분을 냅니다. 하부분, 상부분을 다 낸 상태에서 설비를 넣으려면 안 들어가죠. 그럼 또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풀고 넣고 다시 메꿔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철근 배근을 할 때 설비 사장님이 타이밍 맞춰서 중간 같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전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관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설비까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전기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고 가는 거죠. 우리 이 작업들이 다 끝나면 반드시 뭐 시공사든 종합건설사든 그리고 이제 건축주들 간에 이게 한 120mm, 약 120mm 정도는 띄어졌는지를 반드시 하게 돼요. 대지안의 공지는 1m지만 1000mm, 1200mm. 대지안의 공지는 1m지만 1000mm지만 외장 마감재를 붙이게 되면 200mm, 20cm 또는 그 이상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벽돌은 더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1200 이상은 확보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확인했더니 한 1200 정도 떨어졌네요. 그럼 거의 뭐 간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우리 콘크리트를 이제 붓는 작업을 타설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펌프카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레미콘 차량이 그 수십 대가 계속 왔다 갔다 교체되면서 지속적으로 타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구리 이렇게 타설하시는 분들이 바이브레이터를 가지고 막 떨어줍니다. 골고루 이제 들어가도록 골고루 퍼지도록 떨어주는 거죠. 바이브레이터로. 그리고 타설이 다 되고 이제 커플줄을 꽂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골조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골조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도면을 또 확인을 해요. 도면을 다 확인해서 구조도면, 건축도면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골조 사장님이 계속 그 오야지, 그 골조 오야지라고 불러요. 일본어로 오야지. 골조 대장, 반장, 뭐 사장님, 그분이 책임지고 이렇게 목튀김을 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죠. 골조 사장님이 다른 때는 안 와도 이때는 반드시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프집을 바깥에 커프집 설치하고 그 사이로 단열재, 뭐 철근을 배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뭘까요? 설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설비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전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야죠. 자, 이게 덮습니다. 덮죠. 자, 그렇게 옹벽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천정을 이렇게 만들어요. 천정 슬라브. 그냥 뭐 바닥에도 천정인데 슬라브라고 그러는데 천정 슬라브를 만드는 겁니다. 1층으로 봤을 때는 1층 천정이 되고요. 2층으로 봤을 때는 2층 바닥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브를 만듭니다. 슬라브를 만들려면 밑에서 뭔가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바리, 지지대라고 그러죠. 동바리로 받쳐준 다음에 하판을 덮고 그 위에다가 철근 단열재를 넣고 철근 배관을 하고, 단열재는 이제 외기에 맞닿는 면적에서는 이제 단열재가, 예를 들면 필로티 치면 필로티 아래면은 외기에 맞닿잖아요. 그럼 단열재 넣어줍니다. 또는 베란다 이런 부분 단열재 넣어줍니다. 단열재를 넣어주고 철근을 배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하겠죠. 설비 다음은 전기를 하겠죠. 자, 전기하고 나서 이게 뭔가 아까 옹벽에서는 덮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슬라브는 어차피 위에서 콘크리트를 부을 거기 때문에 따로 덮거나 그런 작업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펌프가 굴러서 레미콘 차가 여러 대가 있죠. 대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수십 대가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로 이분이 공구리 타설하시는 분이고 옆에 바이브레이터가 있는데 바이브레이터로 타설하는 동안 따르르 털어줍니다. 그럼 골고루 슬라브와 옹벽 쪽으로 이제 콘크리트가 들어가겠죠. 다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콘크리트가 끝나면 그날 오후나 저녁에 반드시 미장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미장 작업을 3회를 반드시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골조가 끝나서 다시 몰탈 사다가 시멘트 사다가 물 섞어가지고 또 미장 작업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좀 이렇게 귀찮더라도 그 설비하시는 사장님이 와서 설비가 아니고 미장 방수하시는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미장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전에 계약 관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공사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뭐 골조, 설비, 전기 그리고 미장 방수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분들은 미리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렇게 완료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비계를 넣습니다. 비계를 처음부터 설치를 하면 나중에 철근 양중을 할 때 보십시오.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높이 철근 이렇게 올려버리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비계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한 층씩 이렇게 막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골조와 동일하게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반복이 되겠죠.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골조 공사인데 이제 벽 공사, 옹벽 공사 그리고 이제 슬라브 공사 이게 한 세트입니다. 벽 슬라브 한 세트 1층입니다. 또 벽 슬라브 2층이죠. 벽 슬라브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파트 공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1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층까지만 지어지면 2, 3, 4, 5, 6 이렇게 해갖고 수십 층이 지어지는데 금방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왜냐면 반복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옹벽 바깥쪽 커프지를 설치하고 철근백을 단열재를 붙이고 철근백을 하고 그리고 설비를 넣고 전기를 넣고 커프집을 닫고 동바리를 설치해서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단열재, 철근, 설비, 전기, 콘크리트 타설, 그 재물 미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 아시바 비계를 한 층 더 올리고 딱 요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마르면 떼어내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전반전이 골조공사까지 철거, 토목, 기초, 골조까지 다 끝난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아마 전체 공정에서 한 절반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네. 좀 쉬다가 5분만 쉬다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건축공사의 후반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가시면 외장공사, 내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부대 토목 및 마무리 공사 공정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서는 좀 터프한 공사들을 한다고 했죠. 후반전으로 넘어가면 좀 더 세밀한 공사들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방수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 방수공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인트 방수가 있겠죠. 직각 코너, 벽이 있고 바닥이 있으면 그 사이에는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방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체 타설을 했다. 그러면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 공간에 물이 들어가기 쉽겠죠. 그 사이에 방수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창호공사,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항상 틀을 먼저 설치를 해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창호공사를 통해서 창틀이죠. 창틀을 먼저 설치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창틀을 이렇게 양중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골조공사를 할 때 창틀 설치할 자리 이 부분을 창틀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넣은 다음에 그 부족한 공간을 이제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죠? 우레탄 폼을 싸서 나중에 채워 넣겠죠. 만약에 우리가 골조공사할 때 창틀보다 적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면 부숴야 되겠죠. 부수는 것보다 메우는 게 낫습니다. 쌉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로 치면 1군, 2군, 3군이 있는데
뭐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 LG와 하나를 많이 쓰긴 한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KCC도 괜찮습니다. 2군, 3군 자신 있으면 2군, 3군. 아무래도 좀 시공 능력만 좀 좋다고 하면 사실 3군을 써도 크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브랜드가 보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1군을 쓰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외벽 공사가 있겠죠. 외벽 공사는 우리가 석재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층 부분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부딪히고 또 자세히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석재를 붙여서 이쁘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석재가 있고 단열재가 있으면 그 사이에 화스너와 앙카로 콘크리트 벽까지 뚫어서 고정시킵니다.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콘크리트 벽에 앙카로 고정시키면 트럭이 매달려도 버틸 정도의 힘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석재를 단열재를 뚫고 콘크리트 벽에 고정시켰다는 것은 거의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을 이렇게 쌓을 수가 있고요. 벽돌을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이제 쌓는 작업이기 때문에 벽돌을 쌓게 되면 조접턱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콘크리트로 된 턱을 미리 마련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중간에 층층마다 앙카와 이제 화선화와 앙카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이제 콘크리트 레벨까지 뚫어서 고정을 시켜서 잡아줍니다. 쌓는 거긴 한데 이제 또 밀리면 안 되잖아요. 밀리면 다 무너지니까 중간중간에서 다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벽돌과 이제 석재와 다르게 이렇게 습식 공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스타코라고 그러죠. 스타코를 통해서 이렇게 몰탈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메쉬 작업, 그 단열재 위에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습식 작업을 통해서 스타코 뽕칠을 하든지 또는 스타코 미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코가 아닌 예를 들면 타일을 붙일 수도 있죠. 파벽돌을 붙인다든지 또는 모노롱 타일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죠. 디자인상으로. 그때도 습식 공사로 붙이는 공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붙이는 공사들은 그 콘크리트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반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석재 공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 3, 4층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런 공사들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를 하게 됩니다. 1층은 석재를 하고 2, 3, 4, 5층은 스타코를 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각 공사를 하죠. 콘크리트 벽면에 이제 외벽 공사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베란다라든지 옥상 쪽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거기를 이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두각 공사라고 합니다. 두각 공사는 보통 흔히 이렇게 석재를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징크로 덮는 경우도 있죠. 징크 지붕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덮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석재로 덮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붕 공사를 하는 거죠. 외벽과 지붕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지붕 공사하다가 떨어지면 외벽 공사하다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정별로 반드시 구분을 해서 잘 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스팔트 싱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수 시트를 덮어서 아스팔트 싱글을 붙이는 공사죠. 아무래도 붙이는 공사들은 바르고 붙이는 공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 기와가 있습니다. 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수 시트를 붙이고 그나마 목재로 틀을 짠 다음에 기와를 올리게 되죠. 아스팔트 싱글보다는 좀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개씩 기와장이 깨지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방수적 기능들이 제약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징크로 많이 합니다. 징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치 작업을 각 파이프로 작업하는데 이 각 파이프가 콘크리트 레벨까지 앙카로 고정되게 됩니다. 아까 앙카로 고정하면은 1.5톤의 이제 트럭이 매달려도 된다고 했죠. 1톤 이상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파이프를 하지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목재를 덮고 파판을 덮고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징크를 덮게 됩니다. 우리가 징크를 보시면은 외부에 겉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이 엎어져 있어 굉장히 약하고 날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 공사는 내부에는 하지 작업이 각 파이프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고 태풍이 불어도 아스팔트 싱글이나 기와는 날아갈 수 있지만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징크는 끄떡없이 버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꼬마 빌딩 지으실 때 징크 판넬을 덮으셔서 방수 기능만큼은 그래도 확보하고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계 공사를 하는데 비계 공사는 설치가 아니라 해체입니다. 이렇게 골조가 끝나고 외벽 지붕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창틀부터 보자. 창틀 외벽 지붕이 완료가 되면 이게 비계를 해체하는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계를 가만 냅두면 임대료가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해체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게 해체 죄송합니다. 해체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해체하고 나면 이렇게 아무래도 창짝이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텅 비어있죠. 자, 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석재를 하고 2층은 미장스톤, 마치 석재처럼 보이는 발라스를 줄눈을 넣어가지고 석재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 좀 저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짝을 붙입니다. 창짝을 어떻게 붙이냐? 이게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과 그리고 창짝이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비계가 설치된 상태에서 붙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계 때문에 공간이 안 나와서 창짝이 다 끄이겠죠. 설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체를 한 다음에 스카이 장비를 활용해서 스카이 위에 올라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장 공사를 합니다. 내장 공사 끝났어요. 내장 공사. 가벽을 내장은 이제 처음에 벽부터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내력벽을 만들었잖아요.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 좀 비싸겠죠. 튼튼하지 않으면 비싸겠죠. 내력벽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은 조적으로 벽을 쌓는다든지 또는 ALC 블록을 한다든지 ALC 블록은 뭐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경량벽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경량벽체를 할 수도 있겠죠. 내력벽이 아닌 곳은 이제 가벽으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세이브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틀을 설치합니다. 아까 외벽 공사, 외부 공사할 때 창틀을 먼저 설치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를 할 때도 문틀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문틀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면가리를 하죠. 면가리를 하고 미장 사장님이 미장을 하는 게 아니라 면가리하고 또는 이제 들어간 부분을 이제 메꾸는 견출 작업을 합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계단 천정 같은 경우에는 미장 작업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천정에는 이렇게 하수도 배관, 설비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설비를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넣을 때 별도의 그 AV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설비가 올라가는 자그마한 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타고 전기 설비, 하수도, 상수도 설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벽 타고. 그래서 벽이 사실은 이제 도면보다 조금 더 뚱뚱하게 됩니다. 그 올라간 설비가 각 층마다 뭐 욕실, 베란다 쪽에 뿌려질 때는 이렇게 천정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골조보고 다 끝난 후에.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 또 필요한 물 쓰는 공간에는 방수를 하는 겁니다. 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 베란다 쪽에 방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직각이 아니면 옥상 베란다, 옥상 부분 또는 베란다 부분 또는 벽면 중에서 좀 기울어진 벽면 있잖아요. 거기도 방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고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닥 몰탈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아까 문틀을 설치했는데 문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차음제를 설치하고,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제 바닥면을 좀 미장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닥면 전체를 이제 손으로 미장하면 엄청난 작업이겠죠. 그래서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하면서 이렇게 미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장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평안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XL 파이프를 넣어서 난방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을 하죠. 서양과 다르게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방통 몰탈 마무리, 난방을 넣게 되면 그 다음에 몰탈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그 골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웬만해서는 이제 많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요거 이외에도 뭐 전기선을 넣는다든지 뭐 많은 공정들이 있지만 뭐 그 대략적으로 어떤 큰 틀로 봤을 때 요 정도 작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목 공사를 할 때 먼저 하는 게 이제 벽에다가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합니다. 우리가 벽면이라든지 천장 쪽이 보면 이제 뭐 벽지가 발라 있다든지 또는 도장 작업이 되어 있다든지 페인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바로 도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지 작업을 이렇게 석고보드를 붙입니다. 천장에도 이렇게 석고보드를 붙입니다. 근데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작업으로 석고보드를 붙이고요. 근데 벽면 같은 경우에는 목 작업을 해도 되는데 목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면적이 좀 줄어들겠죠. 목 작업이 튀어나와서. 근데 목 작업 자체가 평활도 잡기는 좋아요. 면을 잡는 건 좀 유리하지만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도배 공사를 한다 치면 뭐 도장 공사와 같은 정밀한 공사가 아니라 하면 떡가베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석고보드를 붙이면서 간단하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천정 몰딩을 붙입니다. 천정 몰딩을. 네. 천정 몰딩이 없어버리면 벽지를 붙이고 했을 때 이 선이 삐뚤삐뚤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천정 몰딩으로 저보면 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정 몰딩으로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런 재료 분리대 같은 천정 몰딩 같은 걸 설치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바로 마감을 하게 되면 평활도 수직 수평 직각을 맞추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감재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타일을 이렇게 붙입니다. 뭐 욕실에다가 타일 붙이고, 그리고 주방 벽면에도 타일 붙이고. 타일 쪽에는 석고보드를 안 붙여요. 석고를 안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베란다 바닥, 우리 타일 있는 곳 알죠? 아파트 보면. 그래서 이제 거실 벽면에도 우리 보통 아트월이라고 해서 타일을 붙이죠. 데코로 해서. 현관 바닥에도 600 큰 타일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복도면에도 이제 벽에다가 타일을 붙이는데 아파트는 타일이 아마 안 붙여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는 이제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죠, 계단 쪽에.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계단 쪽에 계단이 노출되어 있어서 잘 드나듭니다. 그래서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석재 공사를 해요. 석재 계단 복도 쪽에 석재를 하죠. 마찬가지 아파트에는 타일로 마감되어 있을 거예요. 저렴한 타일. 근데 이제 빌라는 자주 노출되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석재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제 복도 바닥과 이제 마루, 거실 바닥, 강마루의 어떤 분리대로, 재료 분리대 역할로 해서 이 계단, 이 복도 잘못되지 못한데 이 현관 입구에 이렇게 디딤판을 설치를 하는 거죠. 디딤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현관 복도 바닥 색깔과 좀 다르게 하면은 이제 발 걸림이 좀 덜 하겠죠. 이 같은 색으로 해버리면은 디딤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서 발이 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장공사를 하게 되는데 뭐 계단 벽면 또는 계단 천정 또는 이제 보일러실 같은데 이 뽕칠을 하는 경우는 좀 가른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일러실에 하는 거죠. 사실 도장을 깔끔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는 그냥 도장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거고, 그리고 정밀한 작업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거실이나 방에다가 도장 작업을 하려면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바탕 작업, 뭐 석고보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MDF로 한다든지 또는 올퍼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돈이 더 들어가는 작업들이 됩니다. 도장이 사실 더 비싸요,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테리어 공사, 난간 공사, 계단에 떨어지지 말라고. 처음에는 뭐 아시바로 잠시 임시 난간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업체를 불러서 난간 공사를 하게 되죠. 옥상에도 이렇게 난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다락에도 이렇게 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가구를 집어넣죠. 뭐 주방, 신발장, 그리고 붙박이장 쪽을 이제 가구 회사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가구를 짠 다음에 들고 와서 이제 조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 4일 조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 들고 오면 금방 조립입니다. 이미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욕실에 이제 어떤 시설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욕조를 넣을 수도 있고요. 타일은 이미 돼 있고 욕조를 넣고, 그리고 이제 천정은 이제 평동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보통. 그리고 젠다리를 놓고요. 젠다리를 놓고 이런 식으로 도어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루와
화장실 바닥에 어떤 재료 분리대로 도어실을 넣게 되고, 물론 이제 화장실 바닥을 다운을 시켜놓은 도어실을 넣는데, 만약에 화장실 바닥을 다운을 시키지 않아서 거실과 레벨이 같다, 그러면 이게 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공사할 때 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욕실 두 개를 넣어요. 이렇게 욕실 장을 넣고, 욕실 장 같은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구 공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욕실 용품 다루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요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물론 뭐 외주를 줄 수도 있죠.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갖고 오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 슬라이딩도 보네요. 그리고 이렇게 변기, 양변기, 세면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샤워, 선반형 샤워기 이런 식으로 세면 수전,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 이제 도배 들어가면 거의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죠. 도배를 이렇게 천정과 벽면에 도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루 공사를 하는 거죠. 마루 공사하기 전에는 바닥을 먼저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샌딩 작업을 합니다. 샌딩 작업을 하고 나서 마루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마루를 먼저 해야 될지 도배를 먼저 해야 될지 좀 헷갈릴 겁니다. 마루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도배를 하고 마루 공사를 하라고 하고요. 도배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마루 공사를 하고 도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손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배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마루를 하고 도배 공사를 하면 보양제를 설치하고 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맡겨놓으면 다 찍어버려요. 왜냐면 도배 사장님은 안 찍고 갈 자신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인부들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찍어버립니다. 참 저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도배가 된 상태에서 마루를 해버리면 샌딩 작업할 때 먼지가 많이 나려가지고 도배가 그 시커멓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샌딩을 먼저 하고, 샌딩은 마루 사장님이 합니다. 샌딩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마루를 붙이는, 이렇게 좀 일정을 갖다 겹치면서, 물론 싫어하겠죠. 한 방에 다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일정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걸레바지가 먼저냐 도배가 먼저냐. 걸레바지를 설치하고 도배를 설치하면 그 도배가 약간 꺾여서 내려올 테고, 걸레바지에 도배를 먼저 하고 걸레바지를 하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실리콘을 항상 해줘야 돼요. 자, 뭐가 맞냐? 참 이게 본인들이 편한 대로 말씀하시는데, 보통 아파트 가면 이제 걸레바지를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배를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공만 잘한다고 하면 도배를 하고 걸레바지를 설치해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실리콘은 대부분 한 번 더 쌓아야 될 거예요. 그럼 비용이 더 되겠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짝, 현관. 이게 아무래도 문짝을 먼저 설치하면 해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현관도 마찬가지. 마지막 공사가 거의 끝나고 나서 더 이상의 어떤 기구물들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을 때, 그때 마지막에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 통신공사, 이렇게 CCTV, 모니터, 인터폴에서 좀 현관째 로비폰 설치하고, 아무래도 같은 회사로 해서 세트로 맞추는 게 약간 좀 나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현관 쪽에 이제 인터폴 이제 알림이 울렸을 때 클릭하면 이제 문이 열리는 뭐 그런 식으로 도어락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조명한다고 하면 이제 공사 진짜 끝난 겁니다. 뭐 이렇게 라인 조명을 하든지 어떤 조명은 뭐 간접 조명을 넣든지 일반 조명을 디자인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거죠. 자, 이까지 끝나면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부대 토목 및 마무리 공사입니다. 아무래도 마무리 공사를 먼저 해놓으면 오며 가며 다 훼손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마무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훼손이 적습니다. 인입공사는 사실 건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는 거죠. 상수도를 이렇게 인입을 하고 하수도를 인입하고, 상수도 인입하는 거는 이제 그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 관련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가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와서 하고 갑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이제 시공사에서 선정해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고 있죠. 각각의 다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외부 공사를 하는데, 외부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창틀, 문틀, 틀을 먼저 단다고 했죠.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석을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어떤 기준을 만든 다음에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스콘을 깔고 그 위에다 주차선도 그리고 아스콘을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스콘을 깔고, 그죠? 보도블록 이렇게 보도블록도 깝니다.
비용은 비슷해요. 보도블록이 오히려 좀 더 쌉니다. 뭐 디자인에 따라서 요즘은 보도블록 많이 하죠. 저도 해보니까 보도블록이 좀 더 이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울타리 이렇게 마지막 설치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준공 청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간판을 달면 공사가 끝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드린다고 이제 그림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설명드렸는데 뭐 이보다 뭐 다양한 뭐 상세한 공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같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워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고생 많으셨습니다.